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투명인간 김만수. 그는 가족과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이지만 가족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구로공단의 한 공장에 취직한 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사 문제가 있어도 동료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오너는 헐값에 회사를 팔고 사장도 도망칩니다. 만수는 끝까지 회사를 지키지만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폭탄을 맞습니다. 온갖 잡일을 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가지만 결국 진짜 투명인간이 되어갑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희생된 수많은 투명인간을 한 가족을 통해 그려낸 작가 성석재의 투명인간. 한국의 자본주의와 압축적인 성장은 개개인의 존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이렇다 53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제학 그 어려운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시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네, 흔한 남자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흔한 남자 찬희쌤입니다. 네, 혹시 어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어제 세계 장애인의 날이죠. 빙고, 어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4.20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요. 네. 이쪽 업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이라고 네,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장애 등급제 폐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 중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거. 네, 자활로 가야겠죠. 네네네. 네.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다는 경제 흐름을 읽고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각종 불평등 해소 방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맞습니다. 그런 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정말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4.16도 있죠. 예. 4.19도 있죠. 4.19가 죽었어요. 4.19. 아 그러네요. 그게 4.19 하시던 분들이 진짜 네. 사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 그래서 벌써 몇 년 그렇구나. 전인가 57년 전이에요. 4.3도 있잖아요. 네. 예. 4.3도 있고. 4.3도 있죠. 예. 4.16 4.16 총선도 갑자기 떠오르네 옛날에. 예. 아, 이게 나이가 드러난다. 4.13. 4.13 4.14 호원 조치. 호원 조치. 아 그러네요. 저는 정말 그거는 4월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저랑 세대가 갈리는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최근에 4.16 세월호가 가장 네, 그렇습니다. 또, 예. 인상 깊고요. 예. 네. 이번 53회 주제는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가계부채. 아 가계부채 하니까 저도 사실 좀 부채가 있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죠. 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 가계부채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빚이 있으면은 돈을 벌어도 이게 생활에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세금 내듯이 이자를 꼬박꼬박 다 바쳐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아, 원금하고. 진짜 아깝죠. 예, 네. 그래서 가계부채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우리 이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황 파악부터 한번 해보죠. 네, 그럴까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약 1,565조. 조. 1,565조 네.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네. 한은의 집계는 1,344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국제 비교를 하려면 나라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국제 기준을 적용해서 OECD, IMF, BIS가 적용하는 네. 그런 적용을 하면 이 1,565조가 됩니다. 예. 아하. 1,565조라고 해도 좀 느낌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느낌이 안 어차피 와요. 1,565억이라고 해도 느낌이 안 오잖아요.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네. 원은 느낌 와요. 원은. 네. 네. 2016년 한국의 GDP 총 국가소득이 국내 소득이 1,637조 원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이거 대충 하나 1600 외워주는 게 괜찮아요. 1,600조. 네. 항상 우리 아, 6%가 아, 외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울까요? 네. 항상 외우라고 하는데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50회인데도 안 저 외워집니다. 숫자 예. 약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네. GDP의 약 95%에 달한다. 아하. 아,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게 왜 그런가 하면 GDP에는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인 세금이 있고요. 네. 정부가 참 소득 올리기가 쉽습니다. 세금만 거두면 돼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기업의 소득이 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가계가 갚아야 되는데 네. 정부나 기업이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따라서 가계부채의 그 어떤 그 부담 정도를 정확하게 가늠하려면 네. 가계가 번 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아, 그러니까 총 국민 소득의 가계부채 비율을 따지는 게 그닥 큰 의미는 없다. 그런 이런 얘기죠. 말씀이신 예. 거예요. 아, 그래서 예. GDP에서 세금하고 기업 소득을 뺀 거를 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또는 뭐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예, 요걸 하고 비교하는 게 더 네. 적절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영어로 뭐예요? disposable income. 이게 영어가 좀 나와 주셔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disposable income. disposable income.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예. 네. 예, 그러면 부채 부담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네네. 예, 갚아야 할 돈, 그러니까 부채잖아요. 네네. 그리고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875조 정도예요. 아, 근데 아까 부채가 1,565조였죠. 네,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거의 그래서- 2배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기로 때려 보니까 네. 1.78.88번 이렇게 가요. 네. 1.79배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아, 그리고 그래요. 2005년도부터 12년째 상승하고 있고요. 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가게가 1년에 100만 원 번다. 뭐 네. 보통 100만 원보다 좀 많이 벌겠지만 그러면 빚이 179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벌어도 모이진 않네요. 네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179만 원이 음. 한 해에 생긴 빚이거나 음. 한 해에 다 갚아야 되는 빚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죠. 예. 예. 네. 예. 그냥 1년에 100만 원 내가 버는데 음. 지금 빚이 179만 원 정도 지금까지 있다. 지금 빚이 예. 179고 예, 네, 못 갚은 네, 게. 그리고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구나. 꼭 오늘 갚아야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러네요. 한 달 만에 갚아야 되는 카드 빚도 있고 뭐 그죠? 1년짜리 빚도 있고 뭐 10년짜리 빚도 안 있고 갚아도 그렇죠? 돼요. 뭐 채무 불량자가 돼도 되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어쨌거나 예. 이게 번 것의 2배 조금 못 되는 액수가 빚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걸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좀 전에 그 한국의 가계부채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179%라 그랬죠. 네, 네. 나라 간 비교를 위해서 OECD 통계를 딱 봤더니 OECD는 또 2015년까지밖에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2015년으로 되돌아가니까 네. 그때는 이제 9%가 적어서 170%더라고요. 한국이 음흠. 2015년 말 기준으로 UK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 영국. 스코틀랜드 다 합쳐서 여기가 150%.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스페인이 122%, USA 미국은 112%, 프랑스는 108%, 이탈리아는 89% 정도 수준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적네요, 이탈리아가. 예. 의외로 적죠. 의외네요. 한국보다 예. 높은 나라도 몇 개 있어요. 한 대여섯 개 있는데 네. 어쨌건 여기 이제 도표 보이시죠? 네. 한국이 그 까맣게 돼 있는 건데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러네요. 잘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아, 우리 친절한 찬이쌤. 도표도 넣습니다. 도표도 막 넣어주시고, 예. 우리가, 예. 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군요. 네네. 근데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금융위기가 있었거나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UK나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미국도 구구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선진국 경제보다 한국의 가계부채율이 월등히 더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이제 가계부채만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정부 부채만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적은 대신에 정부 부채가 상당히 높거든요. 굉장히 없죠. 예. 아, 일본 같은 그런 경우는 거였구나. 정부 부채가 240% 250% 정도 가깝죠.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네.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이 정부 부채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정부 부채로 전환되었다면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떠안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 뭐 그런 뜻인데요. 네네. 그걸 좀뭐 오해 안 하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스페인을 예로 들어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은행이 빌려줬던 가계대출이 거의 다 부도가 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은행이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부가 재정을 넣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네, 은행을 살렸거든요. 네, 구제금융을 많이 했죠. 아. 그렇게 되니까 가게는 파산을 해버려서 빚이 청산돼 버리고 네, 네.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빚이 많아지고 음. 그래서 나라의 빚을 비교해 보려면은 네, 네. 가계
정부 그리고 기업 부채를 다 다 더해야 되죠. 더해서 총 네네. 부채를 비교해 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근데 왠지 우리나라랑 반대인 것 같다. 우리는 정부 기업의 부채가 부채를 떠안는데 정부 부채가 적어요, 굉장히. 근데 정부 부채가 적어도 기업의 부채를 떠안는 건 제가 들어봤는데 가계 부채는 잘 안 가계 떠안죠. 부채를 떠안는 거는 네. 저는 우리는 맞습니다. 뭐 이따가 이제 유프로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찬희쌤이 가져오신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부채 현황 그래프를 보니까요 정말 쭉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요거 쫙 예. 상승하고 있죠. 예, 쭉 상승하고 있는. 네네. 1997년에 200조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년 만에 딱 1,300조를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엄청난데요. 예, 한국이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가계부채 요 그래프 보듯이 네네.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요게 문제입니다. 예.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네. 2010년에도 굉장히 빠른 증가율이었어요. 8% 정도 증가했습니다. 매년. 네.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증가세가 고이하로 둔화됐어요. 뭐 감소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증가세가 8%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네. 다시 15년 들어서 10.9%, 2016년이 돼서 11.2%로 다시 성장률이 또 급상승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가계 부채가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 이제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정부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유명한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 예, 이걸 통해서 부동산의 취득세를 인하해주고 네.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주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 확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계의 부동산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막 푸시했죠. 막 장려를 했어요. 아. 예, 막 사라. 예, 이러한 정책 기조를 2014년에도 계속했는데요. 그래서 가계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죠. LTV. 이거 뭐 삼성 TV나 LG TV 같은 게 아닙니다. LTV라고 네. 하고요. 이것을 상한이 원래 60%였는데 네. 70%까지 높여줬고요. 또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인데 이것도 50%에서 60%로 높여서 네. 가계가 좀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돈을 많이 꿀 수 있게 되니까 네. 가계 대출이 증가를 파파파파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출의 문턱도 낮아지고 네. 금액도 많아지고 뭐 네. 이런 뜻인가요? 네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부동산 조치 나올 때마다 꼭 뉴스에 신문에 나오니까 나오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자분. 네, 외울게요. 이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네, 어려워요. 제목이 이름이 타이틀이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다 한자야. 씨. 이게 영어까지 들어가고. 네. 그렇죠.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상당히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받지 않습니까? 네. 담보를 받은 그 담보물의 그 시가와 실제 가치와 담보로 인정해주는 금액 사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1,000만 원짜리 건물을 담보로 맡겨도 은행에서는 네. 700만 원 네. 정도까지만 담보로 인정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네, 내가 네. 그게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 은행 예. 입장에서는. 그게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제 가게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물을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팔았을 때 제대로 가격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처음에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을 실제 가치보다는 좀 낮게 아. 해놓는 거죠. 그 비율을 얼만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실을 보게 되니까 은행이 손실 보게 그렇죠. 돼서 보통 은행이 담보물을 경매 처분하게 되면 네. 뭐 이게 몇 프로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예, 가격으로 예. 못 팔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60에서 70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네. 좀 더 많이 인정해 준다는 네, 거죠. 아하. 그걸 LTV라고 하고요. LTV. 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해줄까요? 아니야 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총 부채 그 상한 비율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얼마만큼 빌릴 수 있는가 하는 그 한도를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DTI의 한도를 50%에서 60%로 높였다라는 것은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네. 50원에서 60원으로 올려줬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이 두 비율을 높여주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여력이 네. 좋아지는 거죠. 네. 그 대출 여력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네. 주택의 구입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당국자가 금융정책국장이 발표한 게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LTV나 DTI 완화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뭐 지네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뭐.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요새 아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네. 네. 예. 그런데 뭐 LTV, DTI 완화 시점과 가계대출의 급증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비난에서 그 네. 벗어나기가 네.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거를 왜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거예요? 이게 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집값이 내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대출금 네. 뭐 대출 문턱을 낮춰주거나 뭐 대출 금액을 많이 받게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집값 네. 자체가 내려가야 좋을 텐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주택 경기 부양 이런 거 참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 때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일단 뭐 박근혜 정부가 그런 방법을 또 한 번 쓴 건데요. 네, 집권 첫 해부터 이제 경제가 좀 침체돼 있으니까 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네. 가장 쉬운 방법이 부동산 경기 부양 방법을 딱 선택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살아나요? 실제로? 이게 그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그 참 민감한 질문이고 네. 대답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제가 이런 사실 이거는 질문입니다. 분노해서 드리는 네. 질문입니다. 네. 이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네. 집값이 오르면 집을 짓는 건설업자들이 집을 많이 지을 거다 보니까 네, 집을 그렇죠. 팔면 이제 가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되죠. 네.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거기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자재도 있고. 자재도 있고 해서 파급이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경제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구도하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피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 시기에 예, 언제적 토건 얘기를 해야 되며 네. 네,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네. 그 경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건설 부동산 부양론자의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면은 네. 건설 경기가 이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 전체가 건설이 살아나서 그 상호 연관관계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면 경제 전체로 잘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빚을 갚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 직장인 중에 건설과 관련된 사람들만 많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진짜? 마중물이란 말이 참 그러네요. 아. 마중물이 옛날에 왜 우리 펌프할 때 물 예, 처음에 예. 네, 넣어갖고 한 바가지 넣는 거. 그 한 바가지가 거야. 마중물이잖아요. 네. 별 논리 다 있어요. 예, 참 이런 논리에 참 우리가 네. 쉽게 봐도 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네.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왔었잖아요. 네. 그때 그게 이제 무너진 게 뭐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아는 부채 기반을 둔 주택 수요를 과대하게 일으켜서 그게 폭락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 거잖아요. 사실 마도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다 8회에서 네. 빅 쇼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그 영화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짜 생생하게 그린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네. 그거 한번 보시려면 그때 8회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네, 다시 보면 한번 들어봐야 참 되겠어요. 영화가 잘 이해가 갑니다. 영화부터 보시면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게 어떻게 된다면 이제 빚을 막 지게 해갖고 주택 가격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는데 개도 막 빚을 져요. 개 이름으로 막 대출을 받고 막 아, 별일이 다 그래요? 있어요. 가보면 개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주택 매입자들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네. 집을 내놓게 되는데 이제 한꺼번에 막 내놓게 되니까 주택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고 네. 주택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거를 경매 처분해도 원본을 건질 수가 없죠 은행이. 그래서 네, 네,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음. 경제가 다 붕괴하고 네, 네. 미국 경제가 붕괴하니까 전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 거품은 반드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하는 거는 지 집권 오는 동안은 반짝할지 모르지만 네네. 그 뒤에 나라 경제는 신경 안 쓰는 그런 좀 황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찬희쌤 말씀 들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왜 정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경제 침체의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면 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의 의지가 없이 네. 당장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봉책을 찾기 때문에 건설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그래요? 얘기하시네요. 예. 저는 네. 사실 좀 따져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주택 시장 문제는 따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계 부채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그럽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LTV 그리고 DTI 완화를 통해서 주택 대출을 부추긴 것이라면 주택 대출이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 물론 그렇고요. 네네, 예. 그렇죠. 가계부채라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나 하면 이거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가계 대출, 집에서 대출한 거하고 네. 판매 신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아, 예, 판매 신용은 뭔가 하면 쉽게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네네. 신용카드도 다 부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최장 50매일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계 대출 플러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가계 부채예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중에 이제 가계 대출로 들어가서 가계 대출을 또 한번 분석해 보면 거기 주택 담보 대출이 있고 네.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이 있는 거죠. 음. 예. 요때 가계 대출 중에서 60%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60%. 네,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실 담보 안 잡으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잘. 그러니까요. 예. 번듯한 직장이 있지 않으면 누가 신용 대출 잘 해주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2013년 1분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2013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럼 유프로님 가계부채가 늘어난 또 뭐 다른 원인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리는 게 집 살 때 또 네.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이 뭐 언제겠습니까? 전세가 전세 예, 하기 이사 갈 위해서 때. 이사 갈 때 2년 만에 최근에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많이 상승했죠. 사실 수도권의 경우에 전세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매매가의 75%, 76%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건 평균이 그렇지 뭐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막 8, 90%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집값이 상승하니까 네. 전세 가격도 따라 상승은 하는데 네.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던 거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받아야죠. 대출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인상도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진짜 살면서 평생 대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은 평수에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정말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요. 올랐더라고요. 전세 진짜 예. 올랐어요. 그래서 대출을 안 받으면은 전세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가가 따라서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6.1%라고 하셨죠. 그럼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거는 뭐 이번 주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아주 네네. 민감한 문제긴 하죠. 네, 사실 이건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네. 하는 기대가 네, 좀 적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해서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구나. 예, 우리가 집을 사지 않습니까? 네, 네, 샀는데 집값이 내려버리면 팔 때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 전세를 들면 네, 원금은 보전을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네, 사실상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네,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진작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집을 차라리 전세할 바에야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서 네,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집값을 오히려 또 올리는 예, 예. 그런 현상을 면도 낳고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출 받아서. 그게 갭 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사고 또 그 전세를 가지고 또 집을 사고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또 집을 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주택 관련해서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교육 환경 좋고 교통 환경 좋은 데는 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갖고 네, 네, 오히려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있고 아하, 대부분의 지역들은 네, 예,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갖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전세가가 자꾸 매매가에 육박하게 되는 점점 이런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당연히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음. 네, 예, 네, 예. 네. 아, 그럼 결국 가계부채 증가하고 또 전세가 상승하고 또 매매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서민들의 부담만 높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주택과 관련한 대출 수요가 가계부채 문제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아, 더 그래요? 숨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가계 소득의 정체, 버는 게 정체된 거. 이게 사실 가계부채의 가장 큰 배후 원인이죠.
아무리 부채를 줘도 잘 벌면 네. 상관없죠, 사실은. 네. 가계소득 증가율이 2013년 이후에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2016년 3분기에는 소득 증가율이 1%대로 떨어졌어요. 우울하다.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가계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뭐 생활물가는 올라가니까 사는 네네. 게 당연히 폭폭해지죠. 예.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저기 물가 상승률이 연 한 3% 이상 되지 않나요? 예, 그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하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안 또. 나옵니다. 예. 물가는 그래요? 또 여러 요인이 돼 있고 가중치가 또 다 달라서 아 그래요? 예.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오르죠. 많이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예. 말이. 예, 공식적인 물가는 또 그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 대비해서 그렇죠. 이게 가계소득이 맞습니다. 예, 1%대로 떨어졌으면은 진짜 엄청난 거죠. 예, 거의 뭐 너무- 마이너스란 얘기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소득이 이제 안 오르니까 네, 더 이제 막 부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낮을수록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네네, 문제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다시 말하자면 제2금융권 네네네. 또 심하면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러시안 캐시 얘네들 어. 이런 쪽으로 막 넘어가는 성향들이 점 더 강화되고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생계형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가계 대출에는 주택 담보 대출이 있고 기타 대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기타 대출의 대부분이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렇죠. 쓰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벌이가 얼마 안 되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는 거죠. 네네.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죠. 이른바 카드빚 같은 게 정말 그런 게 많죠. 많죠. 예. 예, 그 통계를 한번 보면요, 그 저축은행 뭐 자주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돈 빌리라고. 네. 와 같은 비은행의 기타 대출은 2010년도에 88.9조 정도 됐거든요. 이게 2016년 3분기 말에 가면은 167조 오. 원으로 87.8%나 증가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정말 늘었네요. 진짜 예. 우울하다. 그러니까 은행권에 비해서 금리가 아주 높은 이 비은행권, 저축은행과 같은 곳에서 기타 대출이 급증했다는 것은 이거는 당장 생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예. 급전을 당겨와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아.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신협이나 수협 이런 것도 다 제2금융권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생계형 대출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예, 소득이 높은 네.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신용 대출 안 하고 그냥 번 돈으로 쓸 텐데 저소득층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맞아요. 예, 생계형 대출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 2분위, 네. 3분위의 경우 네. 생활비 마련이 대출의 목적이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1분이라고 하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으로 계층을 이렇게 나눌 때 보통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네. 이제 10등급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1분위, 2분위의 경우에는 또 이 생활자금뿐이 아니라 네. 전세, 월세,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하면 저소득층에서 생활비라든가 전월세 보증금 등 생계를 위한 대출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 이에 반해서 정반대에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소득이 높은 5분위 또는 4분위까지만 내려가도 4분위, 5분위의 경우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아, 이건 이제 투자 부동산이죠.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이건 이제 뭐 중산층 경우 많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게 네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계층은 주로 이 상위 20% 바로 이 5분위 계층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위, 4분위 이런 분들은 생계형 대출은 아니고 이게 뭐 투자용? 그렇죠. 투자용 5분위는 대출? 좀 투자형이 많고요. 네네네. 4분위는 좀 그래도 뭐 실거주.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실거주인 경우도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를 말하는 거죠. 투기적인 거. 물론 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예. 잠시 별장을 하나 산다든지 잠시. 네, 그렇게 근데 투기로 분류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투기를 한다 그러면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투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한다. 투기용 대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투기 그러면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사실 경제학 책에는 네. 주식 투자, 네. 그다음 부동산 투자는 다 투기라 그래요. 영어로 스페큘레이션이거든요. 네, 투자는 인베스트먼트는 이게
생산적인 자원으로 동원돼야 투자고 이거 네. 원래 투기예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 다 투기인데 네. 우리는 좀 더 좀 좋은 말을 써서 재테크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 예, 사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갖는 이제 문제점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투기를 양산한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예. 이제 집값이 상승하여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이 많으면 전체 경제가 건전해지지 못하게 되는데 집이 자꾸 뛴다든지 이렇게 네네.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아.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이 네. 택시 개인 택시 하시는 아저씨가 돈이 좀 많으신 분인가 봐요. 네. 아, 집값이 안 올라서 답답하대요. 그 집이 있으신가 보죠. 했더니 네, 네. 1억밖에 안 올랐대. 4억. 아,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큰일이죠. 그게. 예, 4억 벌려고 하면은 월급쟁이로서는 생각도 못 하기가 그러니까 힘든데. 카지노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니까 가계부채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게 아니네요. 네. 예. 이게 사실 투기적 목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랑 생계형 목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똑같이 평가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소득계층의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더 좀 상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최근 들은 이제 저소득계층의 소득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계층들의 가계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지금 앞으로 계속. 네, 앞으로 예. 네. 2013년에서 15년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이제 하위 20%죠.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했어요. 아. 야, 2분위 계층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은 1.9% 소폭 증가했고 네. 사업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 1.0%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5분위의 경우 예, 네. 네. 재산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고 재산소득이 자산이 자산을 낳는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이죠. 네. 네. 그게 11.8%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소득 불평등이 점점 너무 심화되는 거죠. 너무 예, 심하다. 예, 예. 그럼 그 통계는 경기 부진으로 산업 활동에 따른 소득은 정체해 있지만 투기를 통한 소득 증가는 여전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높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네. 예, 그렇죠. 뭐 꼭 투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계층은 이익을 보고 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임대료 수입을 받는다든지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상위 20%의 계층이 이제 불로소득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걸 보면 애초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무엇을 목표로 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그런 거를 목표로 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그럼요. 테니까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아. 그- 왜 5%밖에 안 오르는가 하는 게 불만의 내용이 된단 말이죠. 이게 정부 정책의 계급성이죠. 그러네요. 예, 예. 그 요즘 우스갯소리로 음. 어린 아이들의 꿈이 임대업자래요. 그럼요. 예. 강남의 빌딩 갖고서 또 그냥 살고 싶다. 네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맞습니다. 맞아 맞아. 예. 근데 참 강남에 많은 건물이 사실 재벌이 소유한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많죠. 예. 예, 예. 그럼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심기가 많이 불편해요. 저는. 많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 불편한데요. 네네. 예,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막. 예. 심기 불편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더 하실 거예요? 네. 또 계속 뭔가 해주세요. 하면 네. 이제 자영업이 위기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영업의 부진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 계층의 소득 부진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건데요. 소득 1분위의 사업소득은 2014년, 15년 그 사이에 5.2% 감소했거든요. 아, 1분위 계층 사람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아니겠죠. 맞아요. 예. 그럼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영업의 네, 소득이라는 맞습니다. 말. 뭐 식당이나 뭐 거거든요. 치킨 이런 게 다 뭐 사실 그렇겠죠. 이런 거죠. 예. 그 사업소득이 그렇게 줄어든 거에서 이제 자영업의 어려움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 대출도 가계대출로 잡히나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데요. 예. 네. 자영업의 경우에는 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그래요? 사업자 대출을 했으면 기업 대출로 분류가 되고요. 분류해서 네네. 또 가계 대출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자 대출은 그 돈을 꼭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가계 대출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가계 대출하고 받아갖고 가계로 쓸 수도 있고 네. 또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도 좀 줘야 되겠고 임대료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금리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용해서 받아서 인건비랑 인건비를 줄 임대료를 수도 있죠. 지급하는. 그게 실제로 이제 영세자영업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자가 그렇게 하면 저렴하니까 그럴 수밖에 법에 없네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예. 아, 지금 6%님 눈빛을 봐야 되는데 마치 제가 그런 자영업자인 거 지금 저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나못 막 봤어. 말씀하시는. 어. 자영업자 아니시잖아요. 아, 아니에요. 우대 금리로 받아가지고 네. 사과해서 어려우면 안 뭐 되죠. 중소기업 우대금리 같은 거 받을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갈아타거나 네.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이것도 더 이상 받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제2금융권 가야죠. 뭐 저축은행, 네. 새마을금고, 네. 캐피탈. 네.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3금융권 이제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금리가 한 번 급증, 한 번 폭등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자신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아, 이렇게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네요. 예, 빚더미라는 말이 점점 생각이 우울해집니다. 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자영업자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2013년 15년 사이에 연 평균 7.9%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016년 말로 가면은 약 14%까지 높아집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 업종을 보면 네.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 등 네.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에서 이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만큼 소규모 자영업이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통계가 이제 따로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은 개인 사업자 대출 이거는 이제 가계 대출로는 안 잡히는 거였는데 네.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고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의 가계 대출 이게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은 약 480조가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다. 예, 어마어마하다. 예. 근데 이게 또 이게 한 항목을 빼놓은 거예요. 하나 더 보태니까 더 많아지는데 네. 여기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은 이것도 이게 좀 자영업자네요. 빠지는 거죠. 아까 찬희 쌤이 설명했던 그 네.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이건 예. 190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럼 자영업자 대출이 총 670조 정도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300, 1,500. 네.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면 1,300조 정도 보면 되잖아요. 네, 네. 그 규모의 반 정도가 네. 이제 자영업자의 부채인데 뭐 자영업자의 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크기는 알 수가 있죠. 1,300조, 600조. 네, 네. 예, 예. 아,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심각하네 진짜. 참 우울하네요. 예. 하지만 지금껏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 네, 네. 예,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부의 첫 번째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집값 상승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전세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요인은 가계소득의 부진 그리고 네 번째는 자영업의 불황.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면 중요한 요인을 다 짚은 건가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원인으로는 네. 이제 분류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이 저금리 상태가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한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대출 증가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올해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논쟁적인데 그래서 이제 금리가 향후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가계부채 자체가 많은 데다가 네.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면 네.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네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저도 두렵네요. 저 전세 자금 대출 받았는데 그거 이자 앞으로 늘어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렇습니다. 예. 걱정되네요. 예. 자, 또 어느덧 가계부채 증가 원인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